예금보다 이제 채권의 좋은 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뭐 세금 이슈도 네.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채권도 투자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개별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 채권 ETF, 또 채권 펀드. 주로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 ETF나 펀드 여기로 많이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투자 방식에 따라서 뭐 장단점이 있는지 뭐 세금적인 측면 그런 네, 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담으로 제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설명드릴게요. 보면은 크게 나눠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별 채권, 그리고 채권 ETF, 채권 펀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개별 채권은 되게 심플합니다. 개별 채권은 과세는 쿠폰 이자만 과세고 매각 차익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좀 보셔야 될 게 일단 국내 국채, 미국 국채, 모든 나라의 국채, 국적에 불문하고 개별 국채는 전액 다 매각 차익 비과세입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과표는 여기 확정으로 받는 쿠폰 이자만 과세라는 거 매각 차익 비과세고 그러면 채권 ETF는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국채 ETF, 채권 ETF는 좀 나누셔야 돼요. 국내 상장 채권 ETF는 불행히도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 수익이 있고 매각 차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권 ETF는 이게 다 ETF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채권 ETF와 채권 펀드는 동일한데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극단적으로 뭐 쿠폰 2%인데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뭐 한 20% 올랐어. 그럼 22%인데 이 22% 전액이 배당소득세고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게 좀 핸디캡이고요. 반면에 해외 상장, 즉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TLT라든지 또는 도쿄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지만 여기는 어떻게 된다?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고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채권 펀드와 채권 ETF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개별 국채를 하게 되면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매매 비용이. 근데 채권 ETF는 매매 비용 측면에서 매력적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어느 한도 일방적으로 좋다기보다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활용하시면 좋을 거고 특히나 채권 ETF나 채권 펀드는 절세 계좌에서 쓰시면 좋은 카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문적인 세계적 액티브 매니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ETF 같은 경우는 굳이 얘기하자면 인덱스 펀드예요. 여러분들이 잘 만져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반면 액티브 채권 펀드 해외 유수한 운용사에서 하는 액티브 채권 펀드는 나름 세계인 전문가인 집단이 금리나 채권 시장을 갖고 이렇게 매니지하는 건데 약점은 채권 ETF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 대상이라서 그럼 장점은 취하되 약점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 계좌에 넣어서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근데 나는 종합소득 대상이라 하면은 개별 채권 위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절세를 위해서 ISA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데 이 연금 계좌에서 채권을 운영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게 아마 팁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연금인 ISA 안에 들어가면 다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또는 과세 이연이 되는 부분이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개별 채권은 원래 뭐 매매 비과세니까 특히나 채권 펀드나 채권 ETF는 그냥 거치식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면 다 과표로 다 잡히는 근데 특히 이런 것들은 운용은 되게 매력적인데 세금이 너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히나 아까 ISA나 연금 펀드에 집어넣으면은 다 우리가 절세되는 계좌니까 오히려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좀 하시는 게 좀 오히려 더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른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채권 절세된다고 하니까 개별 국채를 다 거기 집어넣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만기가 되면 여러분이 그 알아서 파셔야 되고 또 뭐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런 좋은 채권 펀드나 좋은 채권 ETF를 잘 포트폴리오 집어넣으면 굉장히 기노브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ISA에 ETF를 사모으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ETF를 사모으시는 건가요? 아, 맞아요. 제가 그간 적금만 하다가 네. 이번 연도부터 투자 비중을 좀 늘렸는데 네. 제가 IS에서 사는 거는 우선은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렇게 세 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ISA 말고도 소장 펀드라고 해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 뭐 미니스탁이나 연저 펀드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예전부터 적금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투자하는 것도 월정리 매수로 적금 넣듯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맨날 적금만 하다 보면은 사실 적금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게 투자라는 거는 아무리 안정적인 투자 대상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자산 시장이 요동치거나 그러면은 평가액이 확 줄어들고 네. 이런 것들이 처음에 투자할 때 상당히 좀 적응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런 거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저도 투자에 투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투자는 약간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미니스탁은 소수점 거래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월 5만 원 아니면 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투자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뭐 물론 내려가는 날도 있고 올라가는 날도 있지만 좀 한 1, 2년 좀 보다 보니까 투자도 생각보다 잘만 굴리면 나의 자산을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중을 확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1억을 모았는데 뭘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도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 1억이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일단 달성을 했어요. 기분이 좋긴 한데 이제 뭐 하지?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돈을 남들보다 40배 빠르게 굴리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40배면 좀 상당한데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돈을 모으고 나서 그냥 월급 받는 입출금 계좌에다가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아니면 이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거나 특수목적 계좌를 만들어도 그냥 그걸 예치만 해두고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극적으로 40배 빨리라는 방법을 했던 건데 이게 손품이랑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억을 다 모았으면 어느 정도 이제 시드머니, 불릴 수 있는 시드머니가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으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자산 배분을 먼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안정형 자산을 6으로 유지하고 그다음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걸 4로 항상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산이 불어날수록 이제 투자하는 계좌에서 이제 4를 이제 굴리게 되잖아요. 이제 40%를 굴리게 되는데 이때 좀 굴리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계좌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ISA 계좌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 ISA 계좌가 좀 한시라도 사실 빨리 들어놓으면 좋은 계좌긴 하잖아요. 그 일반형, 서민형, 이제 농어민형이 있는데 이제 일반형은 이제 급여가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줄어들다 보니까 일단 빨리 가입을 해주시고 이 안에서 이제 내 적극적인 그 40%를 굴려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서도 그 40% 안에서도 이제 위험 자산, 그 중에서도 좀 더 이제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나스닥 100 같은 그런 소형주에 투자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 안에서도 현금성 ETF들도 있으니까 현금형 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뭐 채권형에도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자산 배율을 잘 나눠서 내가 연평균 목표 수익률을 뭐 과감하긴 하지만 10%로 두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배분을 짜는 거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매달 적립식으로 그 계좌에 돈을 이제 분배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단순히 당연히 출금 계좌에다 두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이제 내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ISA에 관심도가 이제 많아지고 계신데 I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마다 이제 만기를 통해서 해지하고 재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만기를 좀 연장을 시켜서 좀 오랫동안 좀 복리 효과를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3년마다 매도하고 재투자를 하더라도 사실 복리 효과가 이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단가는 이제 매도하고 다시 이제 비싼 가격에 매수하기 때문에 평단가는 올라가지만 전체 투자 시드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동일한 수량만큼 매수를 하기 때문에
ISA를 해지하고 다시 재매수한다고 해서 절대 좀 복리 효과가 깨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S&P 500 종목이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셔서 투자 자산을 최대한 키우신 다음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매년 3년마다 해지를 하고 다시 재가입하는 방법을 가장 좀 추천드립니다. ISA를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ISA가 이제 만기된 다음에 연금펀드로 이전을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 연금펀드로 이전을 하는 이유는 연금펀드로 이전을 해서 목돈을 이전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금펀드에 들어있는 자금을 사실 언제든지 인출해도 이제 별도의 추가적인 이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펀드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모든 이제 배당 소득세가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15.4%의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효과가 발생을 하는 상품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매년 이제 2천만 원씩 ISA를 투자를 하고 그래서 3년 후에 만기된 8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금펀드에 들어있는 8천만 원은 내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산으로 나중에 이제 주택 마련을 한다거나 직접 투자를 해도 되고 나중에 은퇴 후에 연금으로 좀 활용을 해도 되는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ISA를 단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내기보다는 이렇게 연금으로 이전을 해서 가장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인 그런 4050 분들을 위한 절세 방법이라고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맘 편히 10년 묻어두면 좋을 ETF를 추천해 주셨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지난번과도 조금 겹치는 것들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10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지난주 다르고, 지난번 다르고, 오늘 다르면 또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웃기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조금 오버랩 되는 것도 있지만 아마 새로운 것도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도 제가 아마 잘 모르겠으면 우리 이 버피도 전 세계에서 주식 가장 잘하시는 워렌 버핏 회장님한테 돈을 맡기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전 지금도 유효합니다. 물론 이제 버핏 회장님이 지금 나이가 이제 고령이시기 때문에 언제 이제 운용을 놓으실지 모른다라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건재하시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가 있다. 그게 뭐냐? 라이스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이라고 하는 ETF가 있으니까요. 그냥 나는 만약에 재테크 공부 좀 하시면서 워렌 버핏 책 관련돼 있는 책 보시고 너무 나는 감명을 받았다, 난 정말 버핏이 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거 추천 좀 드리고, 다른 것보다도 연금 계좌나 이런 거에 그냥 꾸준히 사실 때 워렌 버핏이 사실은 잠깐은 틀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틀린 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모르겠고 그냥 버핏이 하는 대로 할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미국 주식형 중에서 요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 빅테크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거 왜 이게 S&P 500보다 수익률이 작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면 안 되죠. 워렌 버핏 물론 여기 이제 애플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빅테크들이 엄청 많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워렌 버핏의 전략을 잘 아신다고 하면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또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자산 배분형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자산 배분을 지금 잘하고 있는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TIF 액티브, 굉장히 좀 자산 배분 잘하고 있는 그 채권 혼합형 ETF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내가 변동성 너무 심한 거 싫다, 난 자산 배분 그냥 내 포트폴리오에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ETF 있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런 거 길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거긴 주식과 채권이 그냥 알아서 잘 배분이 되어 있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슈드와 굉장히 좀 슈드와 JP의 저는 절묘한 조합? 이렇게까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코덱스 미국 배당 10% 프리미엄 다우존스라고 하는 ETF인데요. 요거는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서 또 커버드 콜도 같이 하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장점을 같이 좀 버무린 ETF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슈드를 할지 아니면 JP를 할지 그런 거를 그냥 두 개가 약간 믹스되어 있는 걸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앞서 제가 사실 오늘 미국 리치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네네. 초반부에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네. 더 부언을 하진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라이즈 글로벌 리얼리티 인컴, 글로벌 리얼리티 인컴 어차피 인기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우리 연금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IS에도.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한번 제가 봐서 이거는 이게 어떤 때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제 10년을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 어떤 뭐 유행이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10년을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유행했을 때 내가 뭐 하다가 유행 지나면 버리고 이제 이럴 텐데 이런 애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워렌 버핏 회장님이 무슨 유행 타시는 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자산 배분이 유행 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리치가 그렇게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배당주도 마찬가지고 유행 안 타는 거 네 가지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ISA 계좌 가입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ISA 계좌 자산 비중을 보면은 국내 주식이 가장 많은데 ISA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산다면 과연 어떤 주식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네, ISA 계좌는 뭐 저는 쉽게 말해서 이제 절세 계좌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게 최소 3년간 투자를 하면 거기서 나온 이익금, 수익금액 200만 원까지는 우리가 과세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계좌라고 부르는 편인데 우리가 주식을 일반적인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으면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잖아요. 100만 원이면 15만 4천 원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만 받는 구조인데 ISA에서는 사실 이런 배당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고 200만 원까지는 그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2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낸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3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반형인 경우에는 200만 원이고 서민형이냐 농민형이냐에 따라서 이게 400만 원까지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배당을 받는 주식, 배당주의 경우에 15.4%를 절세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잖아요. 우리 최대 주주, 뭐 대주주가 아닌 이상 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ISA에서 일반 주식을 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 계좌에서 사도 세금을 안 내는데 굳이 절세 계좌에서 이걸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ISA에서 가장 좋은 건 국내에서 배당을 주는 주식이 제일 좋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잘 준다고 생각하는 주식 종목 중에 은행주나 아니면 금융주들이 가장 대표적인 ISA에서 담았으면 좋겠는 국내 배당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이제 국내 ETF들도 분배금을 주는 주식들, ETF 상품들이 있고 특히 ETF들은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는데 네. 그것도 절세될 수 있는 항목에 포함이 되니까 ISA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 혹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ETF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 분배금을 말씀하셨는데 이 배당, 분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특히 연말이면 이 배당주에 관심이 더 쏠리는 편인데 대표적인 국내 배당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찬바람 불면 배당주에 관심들이 많아지죠. 실제로 검색 통계 같은 걸 봐도 11월 중순 말부터 이제 배당주, 배당금 많이 주는 주식 이런 것들이 검색량이 되게 많이 늘어나거든. 그래서 연말에 결산하는 기업들이 많고 또 이제 경기가 좋고 실적이 좋으면 이제 특별 배당하는 기업들도 종종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연말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기 전에 그 기준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주를 고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배당 수익률이죠. 배당 수익률은 연간 받을 수 있는 배당금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주가하고 비교해서 그 비율을 나타낸 건데 당연히 이게 높은 게 좋겠죠. 네, 높은 게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배당 수익률이 무조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 무슨 지표를 가야 되냐 하면 저는 그 다음으로 보는 게 항상 배당 성향이라는 지표입니다. 네,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는가를 비율로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번 회사가 1,000억을 다 배당하면 100% 배당을 한 게 되겠죠. 100%의 배당 성향률로 배당을 한 게 되고 대신 100억을 벌어서 10억을 배당했다면 10%의 배당 성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떤 회사가 더 좋냐를 따져보면 똑같이 6%의 배당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이 둘 중에는 당연히 후자 100억 벌어서 10억만 배당을 한 게 더 좋은 기업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남은 돈으로 사업을 더 성장시키고 투자도 해야 되고 하는데 타 배당을 줘버리면 기업의 성장에 쓸 돈이 없을 테니까 배당 성향은 보시면서 낮은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제 좋은 배당주로 이제 몇 개를 꼽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그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 배당 성향이 낮으면서 많이 주는 종목으로는 이제 은행주들을 뽑을 수 있고 은행주 중에서도 특정 종목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네. 특정 종목을 언급한다면 사실 저는 기업은행을 하나 꼽거든요. 네네. 네. 다른 데는 이제 지주회사, 뭐 금융지주, 우리은행 맞아요. 지주 네. 이렇게 돼 있지만 기업은행은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르고 또 배당률도 제가 체크를 했을 때 한 6% 정도 나왔던 것 같고 배당 성향도 20% 내외이기 때문에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은 지주사들이 배당이 또 높잖아요. 지주사들이 배당이 높기 때문에 LG 지주사 주식 중에 우선주가 또 있습니다. 배당률이 조금 높은 네. LG 우선주들이 이제 연말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좀 투자했으면 괜찮은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